자, 이제 교재 460페이지 펴시고, 자, 대손 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 명세서를 볼 건데, 사실 이 서식이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이 서식은 단순한데 그 문제를 낼 수 있는 포인트가 우리 앞 서식들은 거의 단순했잖아. 몇 군데가 안 됐죠. 근데 얘는 그 문제를 낼 수 있는 포인트가 여러 군데라서 우리가 다 신경을 써서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된다는 이제 그런 단점이 있는 거지. 얘가 그렇게 어렵고 그런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일단 우리 교재 159페이지로 좀 가볼게요. 자, 페이지 159페이지로 가면 자, 대손금과 대손충당금 적혀 있죠. 자, 일단 우리 대손세액 공제 신고하고는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면 안 돼요. 대손세액 공제 신고는 부가가치세가 있는 거래만 가지고 그 부가가치세를 못 받았으니까 안 내게 해달라는 거였고,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법인세에서는 장부에서 대손 처리한 것들 있죠. 그걸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를 이야기할 거예요. 이미 장부에는 썼잖아. 그럼 그 쓴 걸 가지고 인정할 거다, 안 할 거다 우리가 판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대여금 못 받은 것도 돈 못 받은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대손세액 공제신고서하고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미 회계 처리는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손 충당금이라고 처리를 했던 대손 상각비나 아니면 대손 기타의 대손 상각비나 어떤 걸 처리했던 간에 법인세법 입장에서는 비용 처리한 거예요. 그죠? 대손 충당금 설정하는 것도 차변의 대손 상각비나 기타의 대손 상각비 쓴 거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바라본다고 보셔야 돼요. 우리 퇴직급여 충당부채 이야기할 때도 설정한 만큼 비용 처리한 거라 생각하고 있었죠. 그래서 다 비용 처리한 건데 생각의 차이 기준점은 뭐냐면 대손 충당금이라고 처리해 둔 건 전기에 비용 처리한 거고 작년에 대손 상각비는 올해 비용 처리한 거다의 생각의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은 비용 처리한 거는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대손금의 의의라고 적혀 있는데, 자, 첫 번째 우리 대손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영업 활동을 하면서 못 받게 된 채권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걸 대손이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런데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약정에 의한 채권 포기액은 업무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접대비라고 적혀 있죠.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자, 제가 A라는 거래처한테 물건을 1000만 원치 팔은 거예요. 근데 얘가 950만 원만 주는 거예요. 그럼 50만 원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거래 상대방이 나 너한테 이제 1억 살 거야. 그냥 그거 없는 걸로 하자는 거예요. 그럼 50만 원 못 받았는데 1억 팔아야지. 그래서 내가 그 포기하게 된 50만 원을 우리는 못 받게 되었으니까 대손이라고 할 거냐? 그게 아니고 접대비로 처리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대손 상각비의 성격은 뭐죠? 비용. 접대비의 성격은 그것도 비용이잖아. 그러니까. 결론 둘 다 비용인 거예요. 근데 왜 이걸 구분하고 있냐면 접대비는 한도가 있거든. 그러면 접대비로 봐서 이걸 한도로 볼 거예요. 자, 이해가시나요? 우리가 지금 임의적으로 포기한 채권은 접대비인 거예요. 회계상 계정 과목을 대손 상각비라고 처리해도 상관없어요. 법인세법은 접대비로 볼 거예요. 접대비. 나중에 이제 접대비 조정 명세서에서 대손 상각비 처리했지만 접대비로 본다면서 끌고 올 거예요. 이 부분은. 아시겠죠? 자, 그런데 업무하고 관련이 없으면 그건 접대가 아니잖아요. 업무하고 관련이 없으면 기부한 걸로 보는 거예요. 기부금도 비용이죠. 그죠? 우리 세법은 그냥 비용인 건 맞아요. 근데 기부금도 한도가 있겠죠.
그럼 이 기부금에 대해서도 이제 어떤 기부금이라고 판정을 기부금 명세서에서 하게 되는 거예요. 장부에 대손상각비라고 처리해도 상관없어. 우리는 법인세법에선 실질을 가지고 그게 한도 계산하는 곳으로 보내버리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대손으로 보지 않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에 특수관계자 거래로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이게 그 아래 적혀 있는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에 의한 거예요. 법인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해서는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하는데,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해서는 전부 다 안 믿겠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회사가 뭔가를 그냥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기업이 이익인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다라고 무조건 생각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는 귀속자 따라서 소득 처분을 해버릴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럼 대손금의 요건과 귀속 시기라고 적혀 있는데, 자, 여기에 보면 채무자 파산이라고 적혀 있는 거 옆에 보시면 결산 조정이라고 적혀 있죠. 원래 대손 충당금 설정하고 하는 건 결산 조정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파산이 일어났대. 얘는 결산 조정이라고 표현하는 건 장부에 쓰면 파산 난 거니까 인정해 줄게. 근데 장부에 안 쓰면 신고 조정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아래에 소멸시효 완성 채권이라고 적혀 있죠. 얘는 신고 조정이래. 이건 또 왜 신고 조정이래? 그죠? 이 결산 조정과 신고 조정의 차이가 뭐냐면, 결산 조정은 못 받는다라고 세법도 인정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신고 조정 사항은 너네 회사가 죽었다 깨어나도 못 받으니까 대손 처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 설멸시효 완성 채권은, 이거는 우리 단기 강제 신고 조정 사항이에요. 단기 강제 신고 조정 사항이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 회사가 장부에 썼으면 인정하고 넘어가는 건데, 그런데 장부에 안 썼으면 우리가 신고 조정으로 해서 얘를 송금 산입해서 빼버릴 거라는 거예요. 이게 강제 신고 조정 사항이에요. 그래서 소멸시효 완성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빼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이거에 대해서 회계 처리를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외상 매출금이 있었는데 소멸시효 완성이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분계를 대변의 외상 매출금 얼마다 차변의 대손 상각비든 대손 충당금이든 어떻든 간에 이렇게 처리를 하겠죠. 그럼 우리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건 이 비용으로 송금 산입하라고 이야기할 거잖아요. 근데 회사는 아직 처리 안 했으니까 나중에 회계 처리하면 서로 똑같아지겠죠. 그럼 타이밍의 차이니까 유보다까지는 생각할 수 있겠죠. 또 혹은 지금 자산 채권을 줄여라고 하는 거니까 차감 조정이야, 송금산이. 그래서 차감 조정이 유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공부했던 거 그 생각을 하는데, 자, 우리가 한 개를 더 생각해야 돼요. 뭘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 장부에 적혀 있는 채권 잔액도 있는데 세법이 생각하는 채권 잔액을 우리가 계산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대손 충당금을 어떻게 설정을 하죠? 일반적으로 잔액비례법 쓰잖아요. 그럼 장부상의 채권 잔액에 우리가 대손 추정률을 곱한 게 잔액비례법이죠. 근데 법인세법도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법인세법이 생각하는 채권 잔액에 법인세법이 생각하는 한도율을 계산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법인세법이 생각하고 있는 채권 잔액도 신경 써야 되는데, 그럼 얘를 회계 처리 안 해서 내 장부에는 외상 매출금이 있을 거잖아. 그런데 세법이 생각하는 장부에는 이 채권 잔액이 줄어들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야 될 게 여러 부분이라서 이제 얘가 조금 우리를 불편하게 만든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한쪽만 보면 안 돼요. 장부의 채권도 줄였잖아. 그러면 우리 세법상 장부에서는 얘 금액도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손 충당금은 추정경비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대로 많이 설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세법이 한도를 정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세법의 한도를 정하기 위해서 세법이 생각하는 채권 잔액으로 계산해 갈 거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장부에 우리가 대손 처리를 막 했어. 근데 봤더니 대손 처리한 거 인정 안 하겠대. 그러면 장부상의 채권도 줄이지 말라고 다시 계산해야 돼요. 왜냐면 우리 장부의 대손 처리 만약에 소멸시 완성이 아니고 부도 6개월이 경과가 안 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처리해버린 거야. 그러면 세법은 얘 비용 아니야 라고 말하겠죠. 그럼 세법상 채권 잔액도 줄이면 안 되는데 장부인 줄였잖아. 그럼 세법상 채권 잔액은 다시 높여줘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을 다 생각해야 돼요. 분개할 때. 그래서 우리는 거래 이중성이라고 하면서 차변 대응 분개 잘했잖아. 그러면 한쪽만 생각하면 안 되고 양쪽을 다 생각하면서 우리가 판단을 해줘야 돼요. 자, 그럼 지금 말해 채무자 회생 파산 뭐 이것도 신고 조정인데 시험에서는 등장을 잘 안 할 거예요. 근데 이 대손 사유들 우리 부가가치세법 할 때 봤죠. 그때 우리가 얘네들을 본 이유는 부가가치세법이 법인세법상의 대손 사유를 인용해서 쓰는 거예요. 얘가 부가가치세법을 가지고 온 게 아니고 부가가치세법이 법인세법의 대손 사유를 끌고 간 거예요. 근데 이 대손은 소득세법에도 있어요. 왜냐하면 개인 사업자의 부가가치세에서는 소득세법상의 대손 사유를 끌고 와서 쓰고 법인 사업자는 법인세법상의 대손 사유를 끌고 쓰고 그렇게 쓴다라고 부가가치세법 대손에 적혀 있어요. 그 사유를 인용한다고. 자, 그럼 우리 부도음이라고 있죠. 자, 부도음은 자 우리 결산조정 사항인데 자 우리 부도 확정일자 대손 확정일자가 부도 확인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날이 이번 올해 12월 31일 이내에 있어야지만 대손 확정으로 봐줄 거란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뭐 저당권 설정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면 자 3번 보시면 그 부도에서 회수기일이 6개월 경과한 소액채권 30만 원으로 제가 전에 올랐다고 이야기했었죠. 그 30만 원이 지금 이걸 이야기하는 거고, 자, 그 외 나머지 아래쪽은 우리가 크게 신경은 안 쓰셔도 되는데 제일 마지막 거 혹시 모르니까 하나 기억해 둡시다. 자, 얘가 작년에 같이 개정이 된 건데 개정에 추가가 된 거예요. 중소기업 외상매출금 미수금인데 금액 한도 없이 중소기업은 회수기일이 2년 이상이 지나게 되면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대손 사유로 봐주겠다라고 한 거예요. 2년 동안 돈 못 받았는데 그럼 얘를 대손 처리하는 걸 인정해 주겠다라고 추가가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아래에 대손금으로 송금 산입할 수 없는 채권, 한마디로 대손상각비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는 채권을 이야기하는데, 자, 첫 번째가 보증채무로 인한 구상채권이 적혀 있죠. 자, 이 구상채권이 뭐죠? 요즘은 구상권 행사한다 뭐 이런 표현을 볼 일이 잘 없는데, 왜냐면 요즘 연대보증이 일반적으로는 없죠. 아직도 있어요. 있긴 한데 연대보증이라는 게 잘 없죠. 연대보증 요즘 되는 건 동업할 때는 그 사업자 이름으로 할 때 주된 사람이 있고 부된 사람이 있을 때 주된 사람 이름으로 하면서 부된 사람이 연대보증을 해서 한도를 좀 살려줘요. 그런 형태가 있긴 한데 일반적으로는 없어요. 자, 근데 연대보증을 샀다고 볼게요. 우리 기업간의 거래에서는 좀 서는데, 자, 지금 제가 A라는 사람이 다른 곳에 돈을 빌린다고 해서 제가 연대보증을 서줬어요. 근데 A라는 사람이 결국은 돈을 못 갚아서 저한테 이제 온 거예요. 그럼 저는 그 돈을 갚아야 되겠죠. 보증 섰으니까. 그럼 갚고 나서 에이 저놈 때문에 나 망했어 하고 울고 있을 거예요. 보증 제가 서줬던 그 사람 잡으라고 이제 찾아가서 돈 달라고 해야 될 거잖아요. 그게 구상채권이에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는 대손 처리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듣고 보면 그렇겠네 라는 생각 들죠. 그래서 자, 이 이야기인 거. 다음 특수관계자한테 업무하고 관련 없이 돈을 준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안 갚는 거예요. 그냥 쉽게 말하면 대표이사가 회사 금고에 돈 가져갔는데 돈 안 채워놓는 거야. 그걸 대손이라고 하는 건 안 되겠죠. 그게 지금 이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3번 보시면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 공제를 적용받은 매출세. 우리 외상매출금이라고 매매출전표에 쓰실 때는 부가가치세까지 전부 다 외상매출금 써지잖아요. 그죠? 그거는 대손 당할지 안 당할지도 모르고 대손세액 공제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거죠. 그건 대손 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손세액 공제를 받았다면 얘는 못 받을 일이 없잖아. 그래서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문제에서 현혹 되시면 안 되는 게 매출세액이 있대. 그건 상관없는 거예요. 대손세액 공제를 받은 매출세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자에게 매출세액이 포함되어 있다. 그럼 그래야지.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100만 원의 부가가세 별도인 거는 외상매출금 110만 원 적혀 있잖아요. 들어가 있어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대손세액 공제 100만 원 받았대. 10만 원 받았대. 그럼 10만 원은 들어오면 안 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손세액 공제를 받은 거. 자, 다음 페이지 넘기면 대손 기속 사업연도 적혀 있는데 당연히 대손이 발생한 날이고, 자, 대손금의 세무 처리라고 적혀 있죠. 자, 일단 분계 보기 전에 분계 위표 보기 전에 사이에 동그라미 1번을 보시면 대손 발생 시에는 대손 충당금과 먼저 상계 후 부족액은 대손 상각비로 인식한다. 우리 회계에서 이미 이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대손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대손금은 송금불산입, 입금산입, 아무거나 써도 된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유보로 처분해두고 나서, 그리고 나중에 얘가 해소가 되게 되면, 충족하게 되면 그때 추인해 줄 거예요. 또 세 번에 회수불능 처리된 채권이 추심된 경우에는 대손 처리했던 거 돈 받았을 때 그 이야기예요. 그때는 대손 충당금 환입으로 해서 얘는 수익 입금으로 처리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수익으로 인정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회계 처리할 때 대손 충당금 환입 쓸 거잖아요. 그럼 그거 인정한다 그 이야기인 거예요. 자, 그럼 우리 표는 조금 모호하게 적어뒀기 때문에 제가 좀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자, 그럼 대손 충당금에 대해서 적혀 있는데, 자, 이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는 게 우리 결산 조정 사항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충당금을 설정하는데, 자, 충당금 설정 한도액이 각 3년도 종료일 현재 세무상 채권의 장부가액의 설정률이라고 적혀 있죠. 그죠? 근데 지금 여기에서 먼저 보실 게 세무상 채권의 장부가액이에요. 회계상이 아니고 이제 세법상의 장부 금액을 가지고 이야기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세법상의 장부 금액을 그래서 우리가 만드는 작업을 또 할 거예요. 서식에서 쓰는 거예요. 쓰면 세법상의 채권 잔액을 만들고, 세법상의 채권 잔액 중에서 또 세법상 대손 충당금 설정한 채권 잔액으로 한번 만들 거예요. 그럼 그 금액 가지고 설정률을 할 건데, 그럼 이 설정률은 자, 설정률은 1%와 대손 실적률 중에 큰 금액으로 우리는 사용을 해줄 거라는 거예요. 대손 실적률이라는 건 실제로 대손이 발생한 율이 있겠죠. 그러면 그 금액 중에 큰 거, 맥스라는 거는 최소한 1% 해주겠다는 거죠. 대손이 0.2% 나오면 1% 해주겠다는 이야기잖아요. 큰 게 1%니까. 근데 실제 대손이 3%가 나면 3%로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대손 실적률을 구해야 되겠죠. 그럼 이 대손 실적률은, 자, 우리 먼저 생각해 볼게요. 올해 대손 당했다고 생각하는 건 정기말 채권 잔액이 얼마였는데 올해 얼마 못 받았다가 맞겠죠. 이해가시죠? 그러면 채권 잔액은 기준이 정기말 거 잡아야 될 거고,
대손당한 거는 올해 거 잡아야 될 거잖아요. 근데 지금 얘는 세법상의 한도죠. 그래서 그 두 개 다 세법상 금액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대손 실적률은 정기말 세법상 채권 잔액에다가 정기말이 다른 표현으로 우리한테는 기초로 다가오겠죠. 그죠? 그럼 여기에 단기 세법상 대손 시인액, 법인세법이 대손당했다고 인정하는 금액, 그 금액으로 당연히 퍼센테이지죠. 그럼 계산기로 계산을 하면 곱하기 100을 해줘야 되겠죠. 그죠? 자, 기억해 두세요. 나중에 기억할 거예요. 기출문제 풀면서 왜 기억하라는지 알 거예요. 이것도 알려주면 좋고 안 알려주면 여러분이 직접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얘를 생각해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지금 여러분들은 이 계산이 어려운 게 아니야. 무슨 생각해야 되냐면 세법의 장부는 안 만들었잖아. 회계상의 장부만 있죠. 그럼 회계상의 장부의 금액을 가지고 세법상의 장부 금액으로 가감해 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정기 말고에서 정기까지 자적을표에서 가산 조정한 거 있으면 더하고 차감 조정한 거 있으면 빼줘야 되고, 올해 대손 처리한 것 중에서 우리가 인정하는 시행만 가지고 대손 실적률을 계산해야 돼요. 그럼 장부에 처리했든 안 했든, 뭐 예를 들면 제가 앞에 지웠던 소멸시효 완성, 장부에는 대손 처리 안 했잖아. 세법은 못 받는다고 대손 처리하라고 송원산 시켰잖아. 그러면 대손 시인에게 들어와야 되겠죠. 그렇게 계산을 하게 될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대손 충당금 설정 한도를 계산을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 대손 충당금 설정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책에 적혀 있는 설정률이 1%하고 대손 실적률 중 큰 비율 적용한다 적혀 있죠. 그리고 우리 직전 3년도 대손 실적률 적혀 있는 건 정기말 채권 잔액 가지고 올해 못 받게 된 걸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런 표현을 쓰는 거고. 자, 그럼 당해 3년도 세무상 대손금, 얘는 참 잘 표현해 놓고서 얘는 왜 세무상이라는 표현을 안 하고 직전 3년도 정액 현재 채권 잔액인데 세무상 채권 잔액이에요. 세법상에. 자, 그럼 우리는 세법상 채권 장부 금액에다가 지금 이 대손 실적률이나 1%를 곱하게 되겠죠. 그럼 세법상의 채권 잔액을 구할 때 우리가 제외하는 게, 자, 대손 충당금 설정 채권의 범위라고 적혀 있는데 설정 대상 채권 적혀 있네요. 그럼 우리 뭐 외상 매출금이나 대여금이나 뭐 미수금이나 이런 것들 안 따지는 거예요. 뭐 왜냐면 못 받는 건 똑같은 거잖아. 우리 자산 못 받는 거. 그럼 대손으로 다 인정해요. 사유가 맞으면. 우리 대여금 돈 빌려줬는데 상대방이 사망했어요. 그럼 돈 못 받는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건 대손 세액 공제 요건이 아니고 대손 요건을 갖춘 거예요. 근데 대여금이라서 세액이 없어서 우리 부가세법에서 이야기 안 한 거고, 여기서는 못 받게 됐다고 할 수 있겠죠. 법원이 사망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자, 그럼 오른쪽 161페이지에 대손 충당금 설정 제외 채권이 있는데, 자, 첫 번째가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 적용받은 시가초과액에 상당하는 채권, 특수관계자에게 뭔가를 우리가 샀어요. 시가 100만 원짜리를 150만 원에 사온 거예요. 외상으로.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을 때, 그때 아니면 우리가 빌려왔거나 샀다니 빌려왔다 빌려줬거나, 그러면 시가보다 높은 돈 있죠. 우리가 팔았을 때. 그럼 그 부분은 안 줄 확률은 없겠죠. 근데 대손 충당금 설정 못 하겠다는 거예요. 또 특수관계자의 의무보완 가지급금, 이건 당연히 대손 충당금 설정하면 안 되겠죠. 또 우리 할인어음, 어음들 있죠. 배서양도나 할인한 어음은 우리는 대손 당한다고 잡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채무 보증으로 인해서 발생한 고상채권. 자, 근데 얘 말고도 한 개만 더 써두시면, 외상 매입금과
상계하기로 약정한 외상매출금. 우리가 1,000만 원의 외상매출금이 있는데 그 같은 그 회사한테 300만 원의 외상매입금이 있는 거예요. 그럼 걔한테 우리 300만 원 빼고 700만 원만 줘라고 약정을 했으면 그 300만 원은 대손 당할 일 없잖아. 그럼 그 금액은 대손 충당금 설정 채권에서 빠질 거란 이야기예요. 생각하면 당연한 이야기죠. 동일이면. 자, 그럼 대손 충당금 설정과 환입이라고 적혀 있는데, 자, 우리가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는 방법은 회계 기준은 보충법을 쓰고 법인세법에서는 총회법 혹은 환입법을 써요. 총회법이나 환입법을 쓴다는 이야기예요. 자, 보충법하고 총회법의 차이는, 자, 우리가 대손 추정액이 100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100을 추정할 건데, 자, 우리 잔액이 대손 충당금 잔액이 60이 있다라고 볼게요. 그러면 60의 잔액이 있으니까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얘 40이죠. 40을 우리 회계에서 우리가 공부할 때는 대손 추정액을 100 계산하고 빼기 대손 충당금 잔액을 빼면 나머지 플러스 40만 원 나오면 그냥 이 40만 원만 보충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보충법은 여기 얘가 부족하게 되면 여기에 플러스 40만 집어넣는 방식이 보충법인데, 법인세법은 이런 방식을 안 쓰고 우리는 총회법으로 기존에 60이 남아있죠. 정기 사업이 끝나고. 그러면 이건 정기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먼저 첫 번째 60을 빼내버릴 거예요. 60을. 그리고 빼내서 깔끔하게 정리하고 없애버리고, 그리고 나서 올해 다시 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올해 거 100을 채워 넣는 방식을 쓸 거예요. 100을. 그 이유는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는 게 비용이잖아. 그러면 정기에 비용 처리한 거는 정기에 취소하고 끝내고, 올해 거는 올해 비용으로 다시 정리해서 송금으로 인정해서 한도 범위만큼 가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정기의 한도, 올해의 한도에 교차되는 부분을 정리하는 게 오히려 더 불편하겠죠. 그래서 정기의 한도초가 났잖아. 근데 얘를 다시 이제 없앨 거잖아. 그러면 정기의 한도초가 난 거는 전부 다 추인하고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 대손 충당금 설정하는 거하고 관련해서 설정 관련해 가지고 만약에 정기 것 없애는데 이때, 자, 우리가 부인액이 있다면 정기에 부인액이 있으면 얘는 전부 다 우리는 추인해 줄 거예요. 추인. 없애버릴 거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깔끔하게 없애버리고 새로 시작해서 올해 것도 한도 초과나면 다시 또 한도 초과를 할 거예요. 그래서 자, 이 정기 부인액 제가 표현한 얘가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액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도 초과액. 이 대손 충당금 한도 초액 한도 초과액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한도 초과한 금액만큼을 우리는 올해 설정할 때에, 그럼 지금 내년으로 넘길 거잖아. 예를 들어서. 그죠? 그러면 올해 거 정리 끝, 내년엔 새로 시작. 이렇게 정리를 해서 갈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얘 지금 부인액 추인할 거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얘는 자동 추인이에요.
자동 추인을 할 거예요. 자, 자동 추인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 나중에 소득금액 초등학교표 문제 풀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성의 없이 한 줄로 전기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액 얼마 있다. 끝. 그럼 알아서 역조정해서 전기 대손 충당금 설정했던 비용 인정 안 한다고 송금불산이 대손 충당 한도 초과 유보 발생되어 있었겠죠. 전기 비용 인정 안 했으니까. 그럼 올해는 반대로 뒤집어주는 조정을 하라는 이야기예요. 무조건. 그럼 대손 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 명세서에서는 무조건 전기에 한도 초과한 거 있으면 올해는 무조건 걔는 추인해서 없애는 거고, 올해 걸 다시 계산해서 다시 한도 초과 나면 또 한도 초과 쓰는 거고, 한도 초과가 안 나면 올해 거는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 거는 전기 걸로 끝내기 위해서 한의법을 쓰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전기 거 쓰다 남은 거마저도 빼내고 있는데 전기 인정 안 한 것도 다 정리하고 없애야지. 그래서 싹 없애버리고 올해 거 가지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세법은 100 하는데 올해 또 장부에는 120 했으면 올해 또 20 한도 초과야. 이렇게 써두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 거하고 단기 거를 명확하게 구분을 짓고 있는 거예요. 이게 훨씬 더 쉬워요. 보증법으로 옛날에 제 아는 분이 한번 세법상 계산해 보려고 했는데 전기 거 단기 거 일단 한도를 2번 생각해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교차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보다 보니까 더 꼬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얘가 훨씬 더 편하니까 얘 둘이는 각자 사는 게 맞겠구나. 일반적으로는 얘가 쉬워 보이니까 얘 처리하는 게 쉬울까봐 한번 생각을 해봤다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우리 교재에 적혀 있는 건데, 자, 그럼 우리 다시 교재 460페이지에 가서 보면 앞에 썼던 내용들이 거의 비슷한 거니까 같이 보면서 제가 조금 더 조정에 대해서 설명드릴 게 있어요. 자, 460페이지로 다시 돌아와서, 자, 대손 충당금, 대손금 채권 범위는 뭐 매출 채권이든 대여금이든 기타 채권이든 전부 다 우리는 대손 충당금 설정 대상이에요. 자, 그리고 대손 충당금 및 대손금 송금 산입 제외 채권에는 첫 번째 구상채권, 두 번째 특수관계자 업무무관 가치급금, 세 번째는 우리 대손세액 공제받은 매출세, 그죠? 그리고 우리 할인어음, 배서 양도한 어음 안 된다라고 했죠. 그리고 특수관계자의 우리 고가 양도 비싸게 팔아서 돈 못 받게 된 부분하고, 그리고 약정에 의해서 채권의 전부나 일부를 포기한 거, 이건 접대한 거라고. 업무와 관련있으면 접대, 관련 없으면 기부, 이렇게 처리할 거라 그랬죠. 자, 그럼 아래 대손 충당금 송금 산입 범위 계산 및 세무 조정은 대손 충당금 우리 계산하는 거는 첫 번째 줄에 채권들의 1%하고 그리고 대손 실적률 곱한 것 중에 큰 금액이다라고 적혀 있는 걸 좀 글자를 더 많이 적어 놓은 거죠. 그죠? 자, 그럼 아래쪽에 있는 그 네모 박스에 있는 거는 지금 우리 재무상태표상 매출채권의 세무조정 미수계상 누락 단기 대손금 부인액 더하고 적혀 있는 게 세법상 장부금액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대손 실적률을 1%나 실적률 중에 큰 걸 곱한다고 적혀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 아래 당구장 표시에 보면 동일인에 대한 매출 채권과 매입 채무가 있는 경우 이를 상계하지 않고 총액으로 설정할 수 있지만 약정에 의해서 상계하기로 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앞에 제가 적었던 지문 있죠? 그게 지금 이 이야기예요. 자, 그럼 461페이지 위에 보시면 대손 충당금 설정은 결산 조정 항목에 해당하므로 한도에 미달하는 세무 조정은 없고, 결산 조정 사항이니까 이제 우리가 100만 원 설정할 건데 세법상 한도가 있는데 80만 원만 설정한 거예요. 그럼 그걸로 끝인 거예요. 20만 원을 나중에 추가로 송금 산입 이런 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한도 초과를 하게 되면 한도 넘은 것만큼은 송금 불산이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 유보 발생으로 처리해 둘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했다가 자, 두 번째 당구장 표시 보시면 기업회계 기준의 보충법과 법인세법 총회법에 따른 차이로 대손 충당금 기초 유보 잔액은 전액을 입금 불산입 차감 조정 유보로
소득 처분해야 된다라고 적혀 있죠. 쓸데없이 어렵게 말했어요. 지금 바로 그 위에 한도초가 부인했던 거 다 얘는 자동 추인해 줘야 된다. 지금 얘 이야기하고 있는 걸 이렇게 어렵게 한국말로 적어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대손금 처리 세무 조정에서 아래 대손금 범위의 위에 신고 조정에 강제 신고 사항이라고 강제 사항이라고 적혀 있죠. 얘는 이 사건이 발생하면 올해 대손 처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안 하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세무 조정 타임이죠. 그래서 이때 만약에 회계 처리 안 했다면 우리가 신고 조정에서 처리할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래 결산 조정 사항이 있는데, 자, 이 결산 조정 사항에서 여러분들이 또 잊으시면 안 되는 게 부도예요. 부도가 참 우리 귀찮게 끝까지 하죠. 자, 부도 났어요. 대손 처리해요. 영원히 못 받나요? 부도 났지만 걔가 혹시 살아날 기미가 있는지 계속 틈보고 있겠죠. 소미시 완성될 때까지. 그러면 우리 세법장부에도 부도 났던 채권이 있었다는 기록을 둬야 되겠죠. 그래서 그 기록을 남겨둘 거예요. 근데 우리 그 기록을 남겨두는 걸 우리 잊을 망자를 써서 비만 기록 혹은 비만 금액이라고 하는데, 그 비만 금액이 1,000원이에요. 1,000원. 장부에, 세법상 장부에 비만 기록으로 1,000원을 남겨놓을 거예요. 제일 마지막에 부도, 수표 또는 오음 중 1,000원을 공제한 잔액을 결산상 대손금 회계 처리한다는 이야기는 1,000원을 남겨놓고 처리하라는 거예요. 당연히 회계 장부에 그렇게 쓰면 참 잘했어요 하고 서로 인정할 거지만, 회계 장부에서 안 남겨놓으면 1,000원을 다시 비용 아니하고 부인시켜 버릴 거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거 가지고 우리 간단한 조정을 좀 보면, 우리가 대손이 발생을 했는데 그냥 외상 매출금이 쉬운 숫자로 10만 원을 못 받게 되었다고 볼게요. 자, 부도가 나서 10만 원을 못 받게 된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는 부도 6개월 경과가 된 건데, 부도 6개월이 경과가 되어서 우리 회사가 장부에 차변에 대손 상각비 10만 원, 대변에 외상 매출금 10만 원이다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한 거예요, 회사가. 그럼 세법도 부도 6개월이 경과되었으니까 당연히 인정은 하겠죠. 인정은 하는데 1,000원 빼고 인정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세법은 대손 상각비 99,000원만 인식하고 외상 매출금은 99,000원만 줄여서 1,000원을 남겨둬라 그 이야기예요. 1,000원을 둘 거란 이야기예요. 99,000원만 인식하고. 그러면 세무 조정을 해야 되겠죠. 1,000원 비용 아니야. 송금불산이 비만 기록 1,000원이다. 얘는 나중에 영원히 못 받는 소멸시효 완성됐을 때 그때 지워버릴 거예요. 그럼 그때까지는 남겨놓겠죠. 그래서 얘는 유보 발생이다라고 처리를 해둘 거예요. 얘는 대손 10만 원 당했다고 적혀 있는데 회계 처리하는 걸 쓸 때에 우리가 10만 원을 쓰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똑같이 10만 원이 부도가 났는데, 자, 이제 두 번째, 얘도 부도 6개월이 경과가 되었는데 회사가 장부에 10만 원 부도 났는데 스스로 99,000원을 대손 회계 처리를 한 거예요. 자, 그럼 세법의 입장은 얼마나 뿌듯하겠어.
스스로 1,000원을 장부에 남겨뒀으니까. 그럼 회계장부에도 남아있고 세법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겠죠. 그러면 힘드니까 똑같다라고 쓸게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세무조정할 필요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가끔씩 이런 표현도 써요. 부도가 났는데 예를 들어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이면 6개월 경과에서 우리가 1,000원 뺄 거잖아. 그런데 자기들도 이걸 이렇게 내고 싶진 않나 봐. 그래서 1,000원을 비만 기록 1,000원을 제외한 금액이라고 가정한다. 그럼 자기들이 스스로 이것처럼 뺐다고 가정하겠다. 그런 이야기죠. 예를 들면 10만 1,000원이 부도 났는데 이렇게 처리했다고 가정한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럼 1,000원 빼지 말라. 그런 표현인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에 세 번째. 부도 6개월 미경과. 부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았는데 자, 우리가 장부에 차변의 대손상각비 10만 원, 대변의 외상 매출금 10만 원 이렇게 처리해 버린 거예요. 6개월이 경과 안 됐는데 그러면 세법은 당연히 6개월 경과 안 됐으니까 얘를 인정하지 않겠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전액 세무 조정을 할 거예요. 그럼 얘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송금불산이 우리는 대송금 부인액 10만 원. 얘 6개월 경과하면 차기엔 될 거잖아. 그래서 유보 발생이라고 처리를 해둘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얘가 이제 차기에 자, 우리 회사는 회계 처리 하나요? 이미 대손 처리해서 다 지웠으니까 회계 처리를 안 하겠죠. 하지만 세법은 이제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럼 세법은 차변에 대손상각비, 대변에 이제 외상매출금을 줄여라고 할 건데 그럼 얘는 얼마라고 생각하죠? 그렇죠. 99,000원만 인식할 거죠. 얘는 99,000원만 인식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추인하긴 할 건데 전부 다 추인하는 게 아니고 추인하는 건 송금 산입시키는 거는 전기 대송금 부인액 99,000원 마이너스 유보 감소로 해서 99,000원만 빼고 1,000원은 소멸시효 완성될 때까지 얘를 남겨둘 거다 그 이야기예요. 자, 그럼 1,000원의 의미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 1,000원은 부도 났을 때. 근데 자, 우리는 중소기업으로 시험 볼 거라 그랬죠. 그래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도 대손사유를 해줘요. 중소기업에 부도 발생한 외상매출금. 그러면 외상매출금 하면 부도라는 느낌이 팍 안 오는 경향이 있는데 똑같이 6개월이 경과하면 대손 외상매출금도 부도 6개월 경과를 해주는 거고 1,000원 똑같이 남겨놔야 돼요. 1,000원을.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체크를 하셔야 돼요. 부도 1,000원 안 까먹어야 돼요. 부도 1,000원. 자,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자, 462페이지에 동그라미 아에 6개월 초간 소액채권 30인데 왜 여기는 안 바꿔놨을까? 그죠? 30만 원으로 바꾸시면 되고 자, 나머지는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와 같이 이제 메뉴를 좀 볼게요.